조이대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판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사는 이게 부러졌다 진짜.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9명이 진짜 개혁이다. 정권 바뀌면 니네 진짜 개혁하겠다. 6월 3일 이후 나가라고 그랬어. 그 변호사가 바로 나야. 판사가 부족해서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거 들어가는 순간 정치, 역사, 법치, 언론 등 윤석열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오늘 제자리로의 3교시 사법부 개혁 시간에서는 사법부의 문제를 AI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알차게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1차 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 이해랑 조사사건 변호인 그리고 고 최승병 사건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첫 번째 법률 대리인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내란사태에서도 핵심 피고인 군사령관들을 접견 시도하던 김용현의 법률 대리인을 증거인멸 위반, 위증죄 교사로 고발, 김현태 707단장을 강요죄로 고발, 남태령 트랙터 시위를 막은 강배경 사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지기현 판사 고발, 윤석열을 숨겨주던 정세석 비서실장과 김상훈 경호처 차장을 고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내란 강조범으로 고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의 극대노 샤우팅으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분입니다. 이게 무슨 판결문이에요? 종이 쪼가리지? 찢어버려야지.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이자 AI 변호사, 국민을 대리하는 고발 전문가를 겸직하고 계시는 김경호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발을 적지 않게 했네요. 그때는 화가 나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는지는 듣고 보니까 적지 않게 했네요. 오늘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법개혁이 촉발된 원인은 윤석열 친위 군사 쿠데타.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에서 시작돼서 조이대 대법원장으로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개혁을 이 시점에서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사법부가 뭔데? 뭔데? 두 번째는 사법부가 요즘 왜 이래? 왜 이래? 네, 왜 이래? 그리고 세 번째는 사법부 진짜 개혁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사법부가 뭔데? 사법부가 뭔데를 설명하려면 기능, 역할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범위라고 했는데 이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법부 그러면 먼저 이야기할 것이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따라 민주공화국이에요. 따라서 1조 2항에 따라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즉 사법부, 사법권도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존재 근거는 헌법 103조예요. 103조. 이 103조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독립된 심판을 해라. 이 두 가지인데요. 뭐 때문에? 헌법의 2장을 보면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나열돼 있어요. 그중에 10조가 가장 중요한데 10조를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포괄해서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국가는 중요한 것, 최대로 보장해야 돼요. 이 최대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최대 보장, 최후의 보루. 이게 바로 사법부예요. 사법부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기능, 그것은 바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로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게 사법부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는 범위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사법개혁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법원의 범위를 본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방법원에는 형사, 민사 말고도 행정법원, 가사법원, 그런 지방법원이 있고 1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고등법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2심이라고 얘기해요. 항소심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최고법원, 일단 지금은 대법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원의 구조가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고등법원, 대법원,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잖아요. 1심보다 2심, 2심보다 3심. 위계질서, 하이라이키를 가지고 있어. 위계질서, 상하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법의 특징은 바로 이 103조에서 얘기하는 독립이에요. 이 독립이 없으면 사법이 아니에요. 대법원장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향력 미칠 수 없어요. 고등법원의 법원장도 마찬가지, 지방법원의 법원장도 마찬가지. 이 독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독립이. 사법의 본질은 독립이에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판사가 독립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자, 오늘 사법개혁의 문제이지만 검찰개혁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자, 이거와 똑같이 그냥 대자만 바꿀게요. 이렇게. 검찰도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구조가 똑같아요.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법은 독립인데 검찰은 동일성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 검사가 하고 있는 사건을 끌어다가 동일하니까 위계질서가 있다고요. 독립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검찰은 사법이 아니에요. 본질이. 그냥 행정공무원이에요. 행정공무원이에요. 검사들은 군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대하고. 차단장이 중대장한테 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검찰은 동일성의 원칙이고 법원은 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은 더 넓게, 더 깊게, 더 광범위하게 행정공무원처럼 개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 미리 이야기해두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헌재. 자, 범위, 사법부의 범위에 관련돼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헌법을 보면 제5장에 법원, 그리고 제6장을 보면 이어서 헌법재판소가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이 사이를 막아놓은 게 있어요. 헌법, 재판소법 68조 1항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3조에는 계속 이 주제 얘기할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돼요. 그러면 그 헌법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헌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데가 헌재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분명히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다가 딱 재판은 제외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바로 대법원이 사법구태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재판을 제외하고를 제외해버리면 네. 그러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사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법부는 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포함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사법부가 뭔데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역할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을 해야 되고 독립해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고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고 자기가 몸담은 법원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돼. 이 독립을 안 하면 판사가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법부의 먼데에서는. 진짜 핵심이네요. 네. 자, 그러면 중요한 왜 이래?
이 부분이 지금 사법개혁을 촉발시킨 게 바로 이 왜 이래 이 부분인데 네. 왜 이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우리 또 미리 적어 놓으셨는데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정치랑 헤어져야죠. 정치랑 헤어져라. 정확히는 정치와 법원의 조직,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의 조직으로부터 헤어져야 돼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좀 해라. 에? 이게 바로 독립이에요, 독립. 눈치 좀 보지 마라. 판사는 독립 아니면 판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준 사람. 아, 이 부분 바로 사법개혁의 근본인데 아까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헌법 1조 2항의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사법부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구속을 취소시켜버리고 재판을 특혜를 줘버리고 그니까요. 신뢰가 무너졌잖아 지금. 여기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완전히 없어졌다. 무신, 신뢰가 없어졌다. 그러면 분립이야, 분립. 너는 쓸 수가 없다. 사법부는 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나아준 사람을 잊지 마라.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설 수가 없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네요. 저는 이 사법 쿠데타의 시작을 직위원 부장판사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기소가 된 사람인데 일단 저는 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 좀 이따 설명하고 내란으로 그것도 수괴로 기소가 된 사람을 구속을 취소해줬다? 세계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유례를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러다가 완성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조희대죠. 사법개혁을 정말 불을 붙이고 휘발유를 뿌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위원의 사태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구속을 취소시켰어요. 어떤 구속이냐? 박세현 검찰의 내란 수괴. 내란 수괴라는 것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범죄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구속된 사람을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파면이 됐는데 파면된 사람을 특혜를 줘요. 1회 때는 전면 비공개했죠. 네. 2회 때는 촬영 정도. 그러나 역시 출입은 지하로 들어가겠죠. 오늘 이제 민주시민의 승리인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제 헌법 11조이랑 법 앞에 평등 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죠. 특혜 재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형사소송법 66조를 해석해 보면 1항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즉시로 해라. 그거 말고 일, 월, 연으로 계산할 때는 초1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버린다. 네. 시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다음에 단서가 더 중요해요. 분명히 구속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속기간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니 이렇게 똑 떨어지는 규정이 있는데. 아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구속기간은 날 1로 했는데 지금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했죠. 그런데 공수처장이 지적한 것처럼 좋아 네가 시간으로 했으면 구속 적부심뿐만 아니라 체포 적부심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왜 구속 적부심만 고려하고 이거는 빼먹냐. 둘 다 고려하면 그래도 구속이 적법하다. 아, 뼈 때리는 얘기예요. 네. 또 중요한 건 재구속의 권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원 실무제요. 판사들의 바이블. 법원 실무 제휴. 판사들의 바이블을 보면 기소된 이후에는 재구속에 제한이 없어요. 구속 사유가 있느냐, 즉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죠. 그 부분을 일부러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도 있어요. 대법원의 판결도 구속 기간을 좀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구속이 조금 위법한 것 같다. 형식적으로. 그러나 법원의 시간에서는
구속의 사유, 증거인멸의 사유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재구속할 수 있다. 오. 법원의 판결도 지금 위반한 거예요, 지기현 판사는. 지기현이 그럼 검찰에 뭔가 판단을 넘기는 것처럼 한 거는 완전 거짓말이네요. 쇼? 쇼죠. 어. 이거를 간과할 정도면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될 사람이지. 그래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니까요.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혜 재판 관련돼서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특혜 재판 관련돼서는 비교 상대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됐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면됐어요. 네. 이거는 2016 헌나 1이에요, 결정. 그리고 이거는 2024 헌납 8이에요.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헌법 66조 사항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경찰의 수반, 공무원들의 수반.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74조 1항에 따라 국군 통수권자예요. 군대는 안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부동시. 국군 통수권자 두 가지 지위예요. 자, 보세요. 박근혜 탄핵 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국정농단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됐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계속 강조하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경찰을 동원했죠. 경찰은 행정부 수반이에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찰을 동원해서 헌정질서 마비시키려고 했잖아요. 국회는 헌법 제3장 헌법기관이에요. 네. 선관위는 헌법 제7장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을 존중해야 되는데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경찰을 동원했어요. 동시에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분명히 이 헌재 결정에는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군대를 시민들과 대치시켰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병기를 휴대하고 그렇게 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 그게 바로 군형법 5조 반란죄예요. 반란. 그 반란죄의 수괴예요. 반란수계. 반란수괴예요. 그러면 내란수괴이자 반란수괴 두 가지가 되는데 경찰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한덕수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김용현이나 곽종근이나 이진우나 여인영이나 이때는 반란수괴 두 가지가 겹치는데 이럴 때는 형법의 일반법, 군형법의 특별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반란수괴다. 반란이에요, 반란. 헌법재판소도 반란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결정 내렸어요. 반란수괴는 법정형이 사형. 사형이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이 대역죄인이라고, 대역죄인. 국정농단한 사람은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모습 포토라인에 법정에서 공개를 다 해놓고 네. 대역죄인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1회 때 비공개를 했어? 지금 이런 사태라고요. 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대법원의 규칙이 있다고. 대법원의 규칙에 법정의 방청, 촬영에 관한 규칙인데 4조 2항에 보면 피고인 동의 필요 없어. 그때는 오. 그 사건이 공공성이 지대하다. 그래서 박근혜 동의 없이 공개한 거예요. 지대하죠. 그런데 이때는 왜 본인의 동의를 묻고 욕 나오려고 그러네. 본인의 동의를 묻고 이러냐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진짜. 헌법과 법률 위반. 거기에 하나 더 지금 깜깜이 재판하고 있어. 깜깜이 재판. 지금 윤석열의 반란수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김용현과 노상원 이 재판인데 그걸 완전 깜깜이 재판했고 심지어 거기에 같은 공동정범인 정대령이라고 공동정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정대령이 말하는 거 여하에 따라서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어. 네. 진술거부권 헌법 12조 2항 또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12조 4항 5항. 그런데 그 담당 변호인을 지규현 판사가 너 나가라고 그랬어. 그 변호사가 바로 나야. 쫓겨나신 거예요? 쫓겨났어. 손 들고 한 2번 이야기했는데
웃으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건 다 헌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지기현 부장판사는 법관조직법 2조 일단 직무 의무도 위반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고 징계 대상이고 아, 징계 대상. 또 하나 헌법 65조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대상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한테 간 재판이 엄청 많대요. 왜 이 사람한테 다 몰아줬는지 몰라? 김용현, 노상원, 뭐 김용근, 기타 뭐 여기 다 있다고 그러대. 왜 이렇게 되지? 특별재판부 있어야 돼. 특별재판부. 좀 이따 얘기해. 특별재판부 있어야 돼. 전국의 법관 대표로 가는 사람이 120명이라고 하던데 그중에 이번에 법관회의 소집할 때 찬성한 사람 26, 반대한 사람 70, 70.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24. 지금 재판부가 이렇다고. 너무 절망적이에요. 전 정교분이 70. 이래. 지금 국민 과반수는 신뢰를 지금 잃었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어. 여기다 맡길 수 있어? 지기현 판사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반란수계를 구속을 취소시켜주고 재구속할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일부러 모른 척 해버리고 재판 특혜 주려다가 민주심한테 두들겨 맞고 불을 붙였지. 지금 사법개혁에 불을 붙였지. 빨리 지기현. 탄핵해야 돼요. 탄핵해야지. 탄핵해야지. 재구속도 해야 되고.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래도 똑똑하다면 글쎄 스스로 재구속해야지. 스스로. 자, 이제 조희대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래? 이 부분의 핵심을 한번 좀 짚어봅시다. 그래야 진짜 개혁이다. 이 얘기 해줄 수 있거든. 자, 조희대도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희대의 난. 자, 여기 지기현하고 조희대가 있는데 조희대가 완성하려고 했다. 대법원 재판하는 걸 한번 좀 봅시다. 4월 22일 날 배당을 했대요. 소부에 배당했대.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회부했대요. 그리고 이날 1회 심리를 했대요. 요렇게. 이날. 네. 그리고 이틀 후에 2회 심리를 하고 끝냈어. 지금 배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배당이 돼야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이게 6만 쪽인지 7만 쪽인지 모르겠는데 배당이 돼야 그때부터 권한이 생기는데 도대체 이 길어야 48시간? 48시간도 안 될 텐데 어떻게 6만 쪽, 7만 쪽을 볼 것이며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딨어. 그런데 다 안 읽어도 된다? 도덕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다 안 읽어도 된다? 여러 번 읽어야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고민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래놓고 4월 29일 날 선고기일 정하고 5월 1일 날 파기 환송.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이날 똑같은 날인데 요거 배당하기 전에 뭐 했냐면 이거 했어.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지정했어. 아니 회부도 안 했는데 먼저 기일을 지정했다고. 기일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3월 31일 배당도 안 됐는데 배당 전에 사건 재판부를 정했어. 배당도 안 됐는데 이 배당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심판권이 설정되는 거야. 심판권이 설정돼야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라고. 그런데 배당도 안 됐는데 누구에게 지금 이 기록을 보라고 한 거야? 위원이야. 이게 왜 위원이냐면 헌법 102조 1항에 보면 대법원에 작은 부를 둘 수 있다. 소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1부, 2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는 헌법 103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이 독립. 이 소부에 독립해서 심판권이 있어. 대법원장 조희대로부터 독립해서 심판권이 있다. 조희대가 뭐라고 떠들더라도 독립해서 심판권이 있다고. 네. 여기 더 중요한 거. 법원조직법. 이건 법률이야. 법률. 국민의 명령. 법원조직법 7조. 이건 기가 막혀. 이 7조는 기가 막혀. 7조 1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원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로 네. 그렇게 심판한다. 원칙이야. 근데 대법원 사건이 너무 많어. 어떻게 다 3분의 2씩 모이냐. 그러니까 단서를 만들었어. 대법관 3명 이상. 그게 소부야. 3명 이상. 근데 중요한 문구가
먼저 심리해야 돼.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 먼저 심리를 해본 다음에 일치해. 거기 있는 사람들 일치해. 그러면 재판할 수 있어. 네네네.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보자고. 배당했어. 2시간도 안 됐어. 전원 합의체로 직권으로 회부해버렸어. 배당하고 2시간이 안 됐으면 이게 심리가 됐을까? 아니요. 이 심리권은 헌법 102조 1항 헌법 103조에 따른 헌법상의 심리권이야. 헌법상의 심리권을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위반한 거야. 판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사는 이게 부러졌다 진짜. 어? 판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죠. 독립이야 독립. 이거 잃어버리면 판사 아니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9명이.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103조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했을 때 존립하는데 헌법을 위반해버리면 그건 재판도 아니잖아. 사법부가 존립할 근거를 자기들이 무너뜨리면 그건 뭐야. 그니까요. 사법부인데. 그래서 심각하다고 이 부분이. 자, 또 하나. 이건 더 기가 막혀. 이번엔 대법원의 존립 근거. 이제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헌법 103조고 대법원의 존립 근거. 그게 뭐냐? 형사소송법 383조야. 이것 때문에 어느 방송에 나갔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왜 민주진영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싸움질하냐.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너무 축소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순간 화가 났어. 이거는 대법원의 존립의 근거야. 대법원을 상고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법률심이라고 나오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심 설명을 해줄게. 이걸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우리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걸. 3단 논법. 이 3단 논법은 뭐냐면 대전제가 있어. 그리고 소전제가 있어.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야. 자, 이번에 허위사실 공표죄. 그걸로 예를 들면 대전제는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법률을 찾는 거야. 이게 대전제야. 자, 이 법률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게 대전제야. 네. 소전제는 뭐냐? 사실을 확정하는 거야.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결론은 적용이야. 적용. 이렇게 적용. 이게 3단 논법이야. 여기서 사실의 확정, 이 부분이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1심, 지방법원과 항소심, 고등법원, 항소심이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 거야. 대법원은 야, 법률 제재로 찾았어? 대전제. 그게 법률심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법률 제대로 적용했어? 이게 법률심이라고. 이게 법률심이라고.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 항소심에서 끝난 거야.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이해가 돼. 그러면 2심에서 이거 무죄 나왔던 게 엄청 큰 거였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4호에 예외를 뒀어. 뭐냐면 사형 선고됐어. 네. 무기징역이 선고됐어. 10년 이상이 선고됐어. 너무 중형이잖아. 네. 그때는 예외적으로 4호에서 이때는 사실 부분에 중대한 오인이 있냐라고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건드릴 수 있어. 예외적으로. 그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네. 그리고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야. 3천만 원 이하라고. 적용될 수가 없다고. 여기에 적용될 수가 없어. 전혀 적용될 수가 없어. 그러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지. 항소심에서 사실을 확정했어. 김문기 관련돼서는 그건 행위가 아니고 의견이다. 의견. 조작, 그건 평가 의견이다. 그 다음에 대장동 관련돼서 공무원, 그거는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정, 의견이다. 의견. 행위가 아니다라고 사실을 확정하면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대법원이 건드릴 수 없는 범위의 거를 뒤집어 버린 거네요? 그래서 대법원의 존재 이유이자 근거인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대법원이 무너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대법원. 그래서 진짜 개혁에서 얘기해 줄게.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래버리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재판을 제외하고를 제외하자.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하자. 그 논의가 명쾌해요. 나오는 거야. 이 조이대가 한 거는,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한 건 첫 번째는 정상적인 헌법상의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존립 근거인 형사소송법 383조 법률심만 해야 된다고. 사실심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 이거는 항소심 무죄의 사실 확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전면 수정해버리고 증거관계를 다시 판단해버리고 할 수 없는 권한 없는 판단을 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다고 그때 내가. 진짜 이해됐어요. 법률시 사실심 이게. 자, 세 번째는 뭘 잘못했냐. 이름만 전원합의체야. 전원합의체를 하는 경우는 우리 법원조직법 7조 1항 1항. 그 각호에 보면 명령과 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나? 법률에 위반됐나?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하나? 소부에서 판단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통상적으로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때 이때 주로 많이 전원합의체를 한단 말이야.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이 법리를 바꾼 게 아니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법리를 바꾼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야? 기존 법리를 하는 거야. 기존 법리. 그럼 그 기존 법리가 뭔데? 있어.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2018 헌바 233 결정이야. 헌바 233. 이거 되게 중요한 결정이야. 그리고 대법원에도 있어. 대법원에도 전원합의체. 이것도 전원합의부고 2019 도. 13328 판결이 있어. 이렇게. 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야.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지금 놓쳐서는 안 돼. 그건 기본권이니까. 기본권이지. 헌법 10조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국가는 이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거야. 기본 원칙이. 그다음에 이거는 범죄잖아. 범죄는 죄형 법정주의. 명확해야 되고 형벌의 처벌은 겸손해야 돼. 그게 헌법이야.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기존에 따르면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는 명확해라. 명확성의 원칙. 허위 사실인 게 명백해야 돼. 누가 봐도 명백해.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 해석의 여지가 없어. 그렇게 좁게 본다고. 두 번째, 보충성, 과잉금지 원칙.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걸 왜 처벌하냐? 선거의 공정성이라고. 그렇잖아. 선거를 공정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거잖아. 그러면 보충성이 무슨 말이냐면 모기 보고 대포 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선거의 공정성은 당선된 사람에게 더 공정성의 의미가 크겠어? 낙선된 사람의 그 의미가 더 크겠어? 당선. 당선이잖아. 필요성이 없어졌잖아. 낙선이면. 선거의 공정성을 이 사람한테 논할 여지가 1도 없잖아.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잖아. 낙선자한테 무슨 선거의 공정성을 얘기하냐. 그렇죠. 이게 바로 헌재 결정이고 이 대법원 결정. 이건 더 중요해.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서 재밌다. 하나는 뭐냐면 허위 사실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 거기 나와 있는 문구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표현의 다의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최대한 보장해. 정말 명백한 것만 처벌하는 거야. 이거야 기존의 법리가.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라. 형사소송법 307조 1항. 사실은 뭐?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을 때 사실이라고 그래. 의견은 뭐냐?
이 사실에 대한 평가, 나는 이런 평가를 내려. 주관적 의견, 평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진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김문기 사람들 요만큼만 잘랐어. 네. 조작이야. 아, 나는 사진 이거 이대로 내야지. 이렇게 자르면 어떡하냐. 아, 나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의견.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명확하지가 않다고. 표현의 다의성. 그리고 공문이 있었대잖아. 그쵸. 공문이. 국토부의 어, 어. 공문이. 인사적인 불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러면 그 공문을 보고 내 주관적인 감정. 아, 나 압박받는 것 같아. 협박받는 것 같아. 아, 그거는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그쵸. 항소심이 딱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항소심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허위사실이라고 명확하지가 않잖아. 네. 이때는 함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마라. 그거는 헌법 10조 기본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다. 그러면 이 기존 법리에 따르면 항소심 판단이 맞고 대법원의 반대 의견이 맞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다 봤잖아. 조희대가 그 판결문 읽는 거, 손 떨면서 읽는 거. 그때 뭐라고 그랬어? 허위라고 그랬잖아. 허위. 그쵸. 허위다. 그 사실 판단한 거야.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대법원의 존립 근거가 형사소송법 383조 법률심인데 너희들 법률심 하라고 이런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조희대가.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아니 진짜 쉬워요. 이거 법률심, 사실심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서 그 권한의 범위가 넘어선 건지 그런 건 몰랐어요. 원래는 그 가치 판단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대법원의 존립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383조를 무너뜨리면 대법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거 근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한 거네요, 사실심을. 쿠데타지. 진짜 쿠데타라고 쿠데타네요. 하는 거지. 그렇지. 쿠데타. 이거 아는 사람들은 어... 쿠데타지. 내가 이 얘기 했더니 그 모 방송국에서 저쪽 보도 나왔고 사실심 얘기는. 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네. 대법원이 자기 존립의 근거를 무너뜨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끝으로 이제 진짜 개혁이다. 제발. 그러니까 우리 좀 사법부 개혁 좀 하자. 정권 바뀌면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하자. 자, 사법부 개혁을 얘기를 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두 개 조문이야. 바로 헌법 1조 2항. 이거 너 주인 잊지 마. 잊지 마. 사법부의 권한이 주권에서 나왔잖아. 네.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거야. 너 나보다 공부 잘했어? 나 저기 스카이 대학 나왔는데 그 중에도 S대인데? 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야. 권한. 좋다. 권력은 우리 헌법에 한 번 나오는 거고 권한이야. 권한. 권한이 무슨 말이냐? 지금 얘기를 하면 도구야. 그쵸. 권한이 도구라고. 너희들은 도구야. 국민의 도구. 사법부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의 도구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완전.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한계가 있구나. 이 한계를 준수해야겠구나. 이게 법치주의야.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겠구나.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그렇지. 엘리트주의가 권위주의가 이 권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한테는 민주적 통제를 해야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나는 도구야. 그러니까 나는 103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돼. 누가 뭐 대법원장이 뭐라 하든 뭐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 하든 뭐 우리 법원장이 뭐라 하든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나는 독립해서 판단해야 돼. 이거를 놓치면 너희들은 사법부가 아니라고. 그거를 너희들은 지금 놓쳤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야죠. 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반란. 이 반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청, 심우정 즉시 항고 포기했잖아. 네. 신뢰가 없다.
없죠. 너도 설 수 없다. 없지. 또 직위원 조의대 신뢰가 없다. 너도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심우정에 대해서는 특검, 직위원이하고 조의대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는 우리가 반민특위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특위인데 그때 특별재판부가 한 번 있었어. 의병, 쉽게 얘기하면 정규군이 있으면 정규군이 못 싸우니까 임진왜란때는 의병으로 나라를 지켰듯이 정규 판사가 이 모양이니까 안 되겠다. 의병 같은 판사. 내란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해야죠.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죠. 내란, 반란. 그렇죠. 이번에 이름 지으면 뭐 반헌법특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네요. 이게 필요하다.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기관이 없다. 특별법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처벌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나는 개인적으로 법 왜곡죄 법률을 신설하자. 판사, 군판사, 검사, 군검사 다 법 왜곡죄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판결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실수한 게 아니고 고의로 했다. 처벌해야지.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 독립인데 나는 이 독립된 심판과 관련돼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개 없이는 독립은 허상이다. 공개가 안 되는데 혼자서 고군분투해 나는 독립해서 할 거야 하면 뭐 하냐고. 인사고과에서 다 X 쳐버린대요. 폐쇄성. 폐쇄성.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되려면 심리 과정은 독립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 뭐 인공지능을 돌리든 뭐 판례를 찾아보든 그러나 그 결과물은 공개해라. 그럼 공개해야 되는 게 판결문이랑 또 뭐가 있어요? 검사들의 결정문. 검사들의 결정문. 그래. 공개 원칙에 따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비공개지. 어... 판결문은 지금 뭐 공개한다고 하는데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너희들을 못 믿겠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형, 공공형, 인공지능이 있다. 변호사님이요? 돌려서 대법원이 법률심 해야 되는데 사실심을 했다. 네. 나 인공지능으로 알았어. 진짜요? 인공지능 아무도 그 얘기 못할 때 나 인공지능으로 그거 확인한 사람이야. 역시 AI 변호사. 인공지능 돌려서 비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헌법 1조 2항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공개가 되려면 여기 개헌이 하나 난 따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리를 규정했어. 이게 9차 개헌 때 들어갔어. 적법 절차 원리. 옛날에는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라 불이익을 줘라. 이걸 어디서 수입했냐면 미국 헌법에서 수입했어.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권력은 고이면 썩는다. 아무 권력도 믿지 않아. 그래서 적법 절차를 가르쳐. 이 적법 절차에 공개 원칙을 넣어라. 그래서 판사의 판결문도 검사의 결정문도 원칙적으로 다 공개해서 민주적 통제 좀 받자. 한국형, 공공형, 인공지능 돌려서 좀 받자. 이런 얘기지.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법관 인사. 지금 뭐 대법원장한테 쏠려 있다는데 그거 좀 분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하는데 너무 판사 혼자 하지 말고 참여도 시키고 뭐 배심원도 하자. 뭐 그런 논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법원에 AI를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지. 인공지능 도입해라. 내가 경험이 있어.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때는 9명까지 있었어. 나 포함 9명까지. 지금은 1명도 없어. 근데 일은 잘하고 있어. 그게 뭐냐? 인공지능. 진짜 AI였다. 그래서 AI 가지고 법원에 도입되면 뭐 지금 재판이 많아서 판사가 부족해서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거 들어가는 순간 유능한 판사 한 명이 4명, 5명 몫을 해.
판사가 줄어들어. 지금 미국의 AI가 얼마나 발전됐냐면 미국은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 주장과 증거를 넣고 그냥 돌리면 그냥 판결문 나온대. 판사가 필요 없대. 결국은 판사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 심판을 고의적으로 안 하면 AI로 대체하죠. 요즘에 법관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명의 역할을 제가 할 수는 있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는 반대야. 아 그래요? 해보면 네.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대법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 들어가면 줄어들어. 그러네요. AI네요. AI라니까. 이건 대세의 흐름이야. 한국형, 공공형 최고급으로 어디 가서도 무료로. 정치인도 거짓말 못하지. 헌법 마음대로 얘기하면 이거 돌려버리면. 진짜.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 중에 이 국민을 사랑하셔서 송사에 걸렸는데 억울한데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했대. 그런데 내가 법정에 가면 변호사보다 더 말을 잘해, 이분이. 근데 판사하고 계속 부딪혀. 그 청구 원인에 맞는 쟁점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렇다고 판사가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은 답답해서 포착포착 뛰고 계속 얘기하고 그거 인공지능에 돌려서 이거 청구 취지로 정리해 줄래? 이거 청구 원인을 어떤 쟁점으로 정리해 줄래? 그거 딱 들고 가서 제출하면 돼. 아 그거 내가 70살이 되면 유튜브로 다 가르쳐 줄게. 그때 되면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절반이 줄 거야. 근데 지금 하면 대한민국 변호사 업계가 나를 매장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 엘리트주의가. 네, 그래서 70살이 되면 그때는 아 그래서 70살이에요. 70살이 되면 힘도 없는데 그때 뭐 매장시켜봐야 뭐. 70살이 되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 여기까지 오늘 내가 준비한 사법부 뭐냐? 그리고 왜 이래 요즘? 왜 이래? 니네 진짜 개혁했겠다. 6월 3일 이후에 진짜 개혁했다.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만 사법부 얘네들한테 딱 한마디만 딱 해줘. 결국은 사법부는 헌법으로 돌아와라. 이 한마디야. 헌법으로 돌아와라. 헌법 1조 2항에 따라 주권에서 나간 거야. 너네들 공부 잘했다고 니네들 권력 아니야. 좋다. 그리고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할 권한이 있을 뿐이야. 니네 경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독립해서 해야 돼. 판사는 외로워야 돼. 법조인은 외로워야 된다고. 여기까지. 자, 끝으로 헌법으로 돌아와라. 마지막 말 너무 좋은데요. 한겨레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자리로.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오늘 수업 끝! 와 진짜 완벽한 엔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1타 강사 김경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